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오학령입니다. 오학령의 인문학 산책, 지금 여기를 위한 역사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이 제가 얘기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어떤 사건에 담겨있는 구조, 의지, 우연에 대한 얘기를 각각 3시간에 걸쳐서 했고, 역사의 범위, 그 다음에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규명창이 되어달라는 점에서 제가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학에서의 기억과 기록, 그 다음에 사실과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사 공부를 할 때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그럴까요? 오해.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정말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갖는 어떤 사례들을 한번 소개하는 걸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 기록인데요. 참 사람이 기억은 자꾸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잊기도 하고. 기억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분자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생명의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오는 생물학적인 그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걸 예를 들어 인간의 이제 그 기억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저는 그 역사학이 그런 분자생물학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실험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어떤 과거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자기가 해놓고 있다가 한 달이건 얼마 뒤건 다시 똑같이 쓰면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참 재미있었어요. 어떤 일이든에 대한 기록이 마치 창고에서 이렇게 끓여오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재생 다시 결합돼가지고 요소들이 결합돼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그렇죠? 물건이 똑같은 걸 저장해놨다가 꺼내오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같게 나타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근데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억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면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 말 그대로 창고에서 꺼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재구성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막연하게 역사 기록은 항상 변하게 돼 있다, 왜곡되게 돼 있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판단의 근거들을, 한계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좀 권하고 싶은 것들이 예를 들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에 대한 논의들을 미리 심리학이나 진화 심리학이나 이제 분자생물학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함께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안 된 거죠. 광해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광해군은 인권연대 오다방에서 제가 1시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 오늘 얘기 드릴 거하고 밀접하게 상관이 있어서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종종 조선시대의 내내 혼군, 그러니까 정신나간 임금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광해군이 일제시대의 인하바가 백성들한테 은혜를 끼친 군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리배교라는 화두로 해석한 뒤로 지금까지도 광해군은 조선시대의 세종보다 더 인기 있는 군주죠. 지금도 제가 2012년에 책을 그렇지 않다는 책을 썼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는 수정이 됐지만, 예를 들어 대동법을 실시했다는 얘기는 요즘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동법 했다가 선예청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광해군이 흐지부지 시켜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궁궐공사하면서 박랍은 더 강화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수정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중리배교론이라는 담론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놓을 때 제가 지금도 그건 뭐 앞으로 논증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 제 견해에 대해서 아직 의미 있는 반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중립외교가 아니라 저는 기회주의 외교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는 중립외교라고 하는 건 민생과 재정의 안정 속에서 그것을 지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택할 수 있는 능동적 전략이지 민생과 재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잔머리로 하는 게 외교적 중립외교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광해군 때 이루어졌던 일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중립외교로 평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신문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론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뭐 예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안데르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저 교과서에도 예전에 실렸던 기억이 있는데 엉터리 재단사 디자이너들한테 속아서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다. 마음 좋은 사람한테만 보이고 안 좋은 사람한테는 안 보인다. 해가지고 팬티바람에 말하자면 행차를 하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서 멋있다고 이제 그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하는데 어떤 꼬마가 임금님 벌거벗었네 라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다 몇 사람들이 웃고 얘기가 끝나는 걸로 그때 제가 그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였는지 모르겠으나 어린애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웃고 있는 사파가 있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광해군에 대한 근 100년간의 인식, 조선시대 빼고 의 인식에다가 제가 그 어린아이처럼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동화 속 이야기 속에서의 이야기는 그 아이가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끝났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땠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유신세 같았으면 그 아이와 아이들 부모들이 아마 안기부든 중앙정보부든 끌려가서 무슨 지도권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같이 웃어줬던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기억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쉽게 바뀌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번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 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그것이 설사 잘못된 기억이라 할지라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여태까지 일반적인 실험이 보여주는 논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그것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학습도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거고 제가 역사학자로서 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책 한 권으로 안 되면 자료는 난 얼마든지 있다. 2권, 3권 계속 써가지고 바뀔 때까지 책을 내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른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좀 생산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제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사실과 해석과 문제인데요. 제가 광해군 시대를 비판적으로 광해군의 정책, 정치 행위 등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내놨을 때 아주 흥미로운 양상 중에 하나가 제가 노론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참 그런 비판을 들으면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느냐면 저 사람이 못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틀리다거나 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리다거나 저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틀리다거나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저 사람이 노론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말도 그럴듯한데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그 사람의 말이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지를 지적함으로써 기각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생김새가 어떻든지 파당이 어떻든지 하는 것 때문에 기각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논어에서도 예전에 공자께서 얘기했잖아요. 불이인 패언.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디든 생김새가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을 폐기 처분하지 말라고. 논리적 사유, 합리적 사유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일반적인 오류,
라고 하는 것 외에 제가 가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저희 집안은 남인 쪽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족보를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큰 집이 이괄에나 나시잖아요. 이과 사돈이어가지고 이괄 딸과 저희 큰 집의 오세룡이라고 하는 저희 할아버지 한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인조 반정 이후에는 저희 집안은 낙향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파당도 없이 삽니다. 괜히 저를 노론으로 몰아가지고 이 사태를 호도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거니와 별로 그렇게 논리적 접근은 아니다. 생각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사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당색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광해군대를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이야말로 전형적인 당쟁론적 비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학습할 역사 공부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논의가 그랬더니 어떤 분들의 또 중립적인 분들의 해설은 저는 노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누구는 뭐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역사학이 사실의 학문이지 해석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해석의 학문일 때는 역사학이 해석에서 의미가 있을 때는 사실과 결부되어서 다시 말해서 사실에 쌓여있는 해석일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저는 당파적 관점에서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게 아니고 사실에서 광해군이 대동법을 선예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광해군을 인조 반정을 찬동하기 때문에 광해군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광해군이 전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극심한 전쟁을 겪은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숱한 궁궐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곡물의 폐단을 더 심화시켜 나가고 전세 부문에서도 사람들을 이산가족을 만들어 버릴 정도로 삶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실정이고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의 문제입니다. 강목립 등 광해군이 파견한 이른바 마치 종종 중립외교의 담당자들처럼 설명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인조 반정 이후에 정묘호란 때 혹은 병자호란 때 또는 그 뒤로도 후금의 앞잡이 혹은 청나라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조선을 침략할 때 그 맨 앞장서 가지고 길 안내를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중립외교의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실천 행위를 보면서 그 중립외교를 의심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쓸데없이 노론의 관점이니 서인의 관점이니 하는 당쟁론을 부활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학적으로 얘기하면 역사학을 해석의 영역으로 가두는 논의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논의에 대해서 사실을 가지고 반론하면 됩니다. 불행하게도 제 책이 나온 지 만 4년인데 제가 제시한 사료를 통한 설명을 부정하는 어떠한 책 논의도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논의를 부정하는 사료가 나오면 저는 제 논의를 바꿉니다. 역사학은 해석보다 사료가 선행합니다. 지금 사실과 해석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당쟁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식민지 시대의 관변 식민사학자들이 이 조선 시대를 설명하면서 민생의 안정에는 관심도 없고 맨날 파당 싸움만 했다 지들끼리 이런 식의 관점이죠. 그런데 근자의 논의들을 이른바 대중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 당쟁론이 더 강화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런데 역사학계에서는 종종 해방 이후 광복 이후 50년 넘는 역사학의 과정에서 당쟁론이 식민사관이 극복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쟁론이 더 강화되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동법의 실시 문제나 균역법의 실시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노비에 대한 노비 종무법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일 때 이전에는 노비가 됐는데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양인이 된다거나 이게 영조 초반에 입법화되잖아요. 균역법 문제는 그 사족들도
양반도 포를 내는 거고, 대동법은 알다시피 공물 배정이 토지 중심으로 됨으로써 경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법 아닙니까? 이것들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대체로 그런 법들이 자리를 잡아나갑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지워버리고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볼 뿐이고, 여전히 조선시대의 논의는 광해군대 중립외교를 안 하고 중립외교를 인조 반정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조선의가 마치 망가져간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빨리 근대로 왔어야 되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목적론이죠. 빨리 조선으로 근대로 왔어야 되는데 못 왔다. 사실 이게 조선시대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역사가 어떤 한 개인의 의지처럼 이렇게 어떤 걸 향해서 확 가는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식의 관념이 일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 지구 역사에서 지금 근대와 같은 모습을 자신들의 역사 범위에서 달성한 경우는 서유럽 몇 군데고요. 나머지는 식민지라고 하는 폭력적 상황을 통해서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자신들의 전통적인 삶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옷을 입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식민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면 압니다. 아프리카는 식민지도 모자라가지고 다 노예가 됐었잖아요. 중국 반식민지였었고, 그렇죠?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인디언들은 거의 절멸 상태였었고요. 그럼 조선은 좀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나라는 나중에 광복을 맞았으니 전 세계가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이 현대사의 본모습입니다. 이성의 시대나 자유의 확대나 이런 시대가 아니고, 제국주의 이외의 모든 나라들은, 모든 민족들은 피비린내 나는 타율적인 강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대. 이게 19세기, 20세기의 본모습이고, 그나마 그것조차도 끊임없이 전쟁과 점철되어져서 핍박을 받아야 했던 그 역사가 이른바 현대사의 본모습입니다. 이게 좀 확대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당쟁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학 논의를 포함해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당쟁사, 대중서의 당쟁론에서도 강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누구는 그러대요. 노론 팔아먹기, 저는 그걸 콩쥐팥쥐론이라고 부르는데, 점잖게. 그렇다면 당쟁론은 식민지의 소산이 아니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역사학에서 풀어야 될, 다시 말해서 식민지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고 그것에 대응을 하면 해결되는, 그리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역사 공부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역사 서술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역사학이 안고 가야 할 숙명적인 질문. 늘 다시 안심하지 말고 돌아봐야 될 숙제. 안고 가야 하는 질문.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우리는 종종 답을 내는데 참 익숙해 있습니다. 답을 내고 나면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질문이 답을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이 계속 돼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질문이 던졌을 때 답을 내는 태도보다 질문을 계속 안고 가는 태도, 화두처럼 안고 가는 태도가 저의 성숙을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정이란 뭔지, 평화란 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낫지. 평화는 이거다, 우정은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 인생은 이런 거다. 이렇게 답을 내려놓는 거는 시험 보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요즘 시험을 보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들이 성숙된 삶을 위해서는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에서 역사 공부의 출발을 마치 답이라고, 결론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나온 오류 중에 하나라고 해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어떤 사태라도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5차례에 걸쳐서 오학령 인문의 상책을 했는데, 이것에 어떤 한 10분 정도를 듣고 난 다음에 각자 방송을 들었던 여러분들께서 한 페이지로 쓰라 그러면 쓰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서로 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르고 지적 능력도 다르고 또 이해관계도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보는
관점은 항상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학의 끝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리석은 우리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할게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원래 다른 겁니다. 그렇게. 그 역사 공부를 해서 앞에 있는 저 사람하고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른 상태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상태에서 좁혀나가려고 하든지 좁히지 못해도 저래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살았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배웠냐, 부모님 뭐 하냐 이래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이해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방법으로 삼습니다. 과정으로 삼습니다. 저는 그게 미팅에서 소개팅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이해하는 과정이나 친구를 처음 새기는 과정이나 새로운 이사 온 이웃집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를 만나는 거나 인디언을 만나는 거나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경험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마치 처음 본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과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그게 끝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당쟁론의 기본적인 오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실과 해석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쟁론은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편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는 결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학령은 노른 입장에서 광해군시대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왜 오류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많이 갖는 생각이 제가 노론 집안 출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흔히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에는 그런 일반적인 판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숱하게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게 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어떤 의심된 상황을, 의구심 나는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가 갖는 상식적인 기준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역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저만 경우에도 노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집안도 아니야. 저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님은 그런 시각에서부터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저하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히려 저하고 같은 비슷한 시각의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하고 원래 애당초가 인연이 없던 분들이었어요. 흥미롭죠? 사실 저는 이런 흥미로움 때문에 역동성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합니다. 당쟁론은 우리가 불확실한 사실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차분히 밟아 나가기보다는 그것을 어떠한 하나의 파당으로 쉽게 환원시키려고 하는 게으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싸움을 하게 만들고 서로 연대하기보다는 대립하게 만들고 평화를 구축해 나가기보다는 끊임없는 알력을 통해서 불편한 세상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역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역사학이 차분히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숙명적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학에는 꽤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수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강제징용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혹은 사실들의 확인을 늦추거나 게을리하려는 순간 바로 아주 은밀하게 스며드는, 그래서 스며드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걸 믿게 만드는 신이 인간한테 남겨준 은밀하게 퍼뜨리는, 빠지게 만드는 늪과 같은 것,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유사한 것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오류 중에 연장에 있는 건데요.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모든 역사는 이렇게 한번 쳤더니 역사는 승자의 역사 이 말이 제일 앞에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하루하루가 승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내고 있는
많은 일들은 승자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패자도 기록합니다. 저는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들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한 학생이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세월호는 고등학생이니까 더 그걸 강하게 느꼈겠죠. 부당하게 은폐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냐. 결국 승자들이 이 역사를 왜곡시켜 나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감추고. 그래서 제가 그런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월호를 무엇보다도 승패가 아니라 비극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덮든 안 덮든 덮으려고 하든 혹은 감추려고 하든 우리 사회에 던져진 엄연한 사실로서의 비극. 그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건들을 혹시 그 모든 사건은 모든 역사는 승패의 역사라는 말 속에 승패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신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신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냉소하게 됩니다. 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서 제일 경계하는 태도가 냉소입니다. 신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증거로 저는 냉소라고 하는 태도를 꼽습니다. 신이 정말 인간을 위했다면, 사랑했다면 냉소라는 태도는 인간한테 남겨주지 않았을 것 같다. 정치의 냉소가 그렇듯 역사를 보는 눈에서도 냉소, 그것은 단순한 지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인간들 상호 간의 유대, 배려를 최종적으로 닫아버리는 메커니즘,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역사는 그렇게 냉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름을 숱한 사실이 그렇듯이, 숱한 인간이 그렇듯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설레는 그런 공부라는 점. 그것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역사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5회에 걸쳐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학령의 인문학 산책, 지금 여기를 위한 역사 공부 5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